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1971년생이고요.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요. 김중혁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한 20권 정도에 맞나? 몇 권 했지? 모르겠어요.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방송 출연도 간간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요즘 피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가들 중에 작가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막 소설을 탈고한 작가들이거든요. 소설을 막 끝낸 작가들은 모든 기가 다 빨렸다고 보면 돼요. 모든 기를 소설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거죽만 남은 상태.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소설가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소설 탈고하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소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나 혼자 알고 있었는데 이걸 내보내고 나면 내 것이었던 것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게 되잖아요. 세상에 내보낼 비밀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짜릿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걔가 나가는 순간 이별, 세상에 내보이는 게 어쩌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시기와 제일 힘든 시기가 굉장히 붙어 있어서 그 시기를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저의 근황입니다. 네. 뭐 이게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었고요. 생각을 여러 개를 하다가 내일은 초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tomorrow의 내일이라는 뜻도 되고요. 내일은 초인간이라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쩌면 인간의 잡 중에 정말 중요한 잡이 뭘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잡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인간으로서 자기를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들고 더 강력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정말 진정한 잡이 아닐까. 그래서 my job이 바로 초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경강부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약간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 청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지만 내일 혹은 다른 날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같은 것이기도 해서 두 개의 의미가 다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초인간이라고 띄어쓰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띄어쓰기를 잘못했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설은 특별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게 젊은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해서 막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물들과 한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제가 지냈거든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인물들한테 대사를 부여하고 캐릭터를 부여하면 그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해온 다음에 저한테 선보이기도 하고 이번 소설은 약간의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단한 초능력이 아니고 아주 작은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제가 일깨워 준 것이기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게 소설가로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공상우는 일단 팔이 긴 친구예요. 팔이 긴 게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친구였는데 이건 뭐 소설 속에 등장을 하는 약간의 트릭이기도 한데 팔이 살짝씩 길어져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팔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컴플렉스이자 약간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 초능력이 되기도 하는 친구인데 제가 팔 긴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농구 선수들이 팔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농구 선수들 팔 긴 걸 보면서 저들은 약간 외계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팔이 긴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공상우라는 인물을 썼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초인간 크루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 초인간 크루의 나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민샤는 특이한 친구인데 이제 공상우와 파트너를 이루게 될 친구인데 일단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집안의 경제 활동을 책임져야 하는 인물인데 하지만 굉장히 꿋꿋하게 잘 일을 해 나가면서 대신에 학교는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학교 가가지고 1교시만 듣고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모든 수업 혹은 과목을 1교시만 듣기 때문에 아주 얕고 넓은 관심사이고 이 전체 등장인물들의 굉장히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 민시아의 역할입니다. 민시아의 초능력은 도망을 잘 갑니다. 절대 잡히지 않고 아무리 선생님들이 민시아를 잡으려고 해도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유진은 이게 제가 얘기한 초능력은 좀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이에요. 보통 인간들의 능력을 테스트할 때 동체 시력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움직이는 물체를 누가 빨리 판별하는가. 이 유진은 정지 시력 초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서서히 움직이는 것들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소설가들도 초능력이 있습니다. 정지 시력 초능력자들인데 세상에서 움직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걸 이야기로 만든 사람이 소설가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 역시 정지 시력 초능력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능력을 파악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을 제일 처음 발견해내고 그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8명의 주인공인데 이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고 또 다른 인물들 정인수, 숫자에 대한 엄청난 감각과 강박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운명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동물에 대한 초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지우라는 친구도 있고 그런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사건을 벌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또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습격 작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는 일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그럼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계획도 좀 같이 짜주고 그랬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7, 8명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어딘가를 습격해서 자기들이 끈끈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전 구상을 했고요. 어쩌면 소설을 쓰게 된 제일 큰 이유일 텐데 우리가 수많은 슈퍼 히어로물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에게는 초능력이 있구나, 초인간이구나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초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초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서 그 개발 능력을 최대치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초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골고루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 초능력자들은 하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만 특별하게 잘하면 그 사람은 초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도 골고루 잘하는 걸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를 잘 개발시켜주면 굉장히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은 그 초능력은 약간 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장애가 있거나 혹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들을 초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뭔가 뜻을 맞춰가지고 뭔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된 거죠. 저요. 제가 약간 그 한몸하고 비슷한데요. 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어딘가에서 살짝 뭔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때문에 신경 써서 잠을 못 잔다든지,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상황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 없을 곳인가,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그런 초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소리에 대한 초능력과 상황 인지 능력과 내가 어디로 가야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초능력이 있지 않을까. 저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문장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있게 썼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이 순서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재미있게 썼으니까 재미있게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솔직히 재미있게 쓰긴 했다. 엄청 신나게 썼고요. 다른 소설보다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중간에는 이 친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형식을 바꿨어요. 희곡 형식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 말들을 받아 적다 보니까 중간을 희곡 형식으로 바꿀 정도로 말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작가는 받아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정리해서 정리하는 게 저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런 무아지경의 재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끝날 때 좀 아쉬웠던 게 더 그들이 했던 말들을 더 못 듣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소설 쓸 때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종의 배경음악 같은 게 늘 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시작할 때 플레이리스트를 짜놨어요. 이런 음악들이 배경음악이 될 거야라고 이제 짜놓은 다음에 그걸 틀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그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은 좀 특별한데 제가 예전에는 소설 쓸 때 대중문화 코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 특정한 음반이나 노래나 뭐 상호나 이런 게 등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대놓고 영화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음악도 실명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이 잘 되면 사운드트랙을 낼까 싶.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저평가된 장르와 시대를 생각하면 1970년대 여성 펑크락 그룹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을 위주로 제가 선곡을 했고요. 이 선곡은 한모음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패티 스미스라든지 뭐 엑스레이 스펙스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의 펑크락인데 좀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항적이기도 한 그런 음악들을 딱 골라가지고 해놨으니까 소설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보시면서 음악이 나올 때마다 그 음악을 찾아가지고 한번 들으면서 소설을 보시면 아마 공감각적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글 쓰는 시간은 그 마감이 되면 거의 매 순간 쓴다고 보면 되고요. 노트북을 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거는 그 글쓰기 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예를 들면 3챕터를 쓰고 있는데 3챕터를 다 썼어요. 와 오늘 너무 좋아. 끝. 내일부터 4챕터를 써야지 라고 하면 다음날 와가지고 4챕터를 쓰려고 앉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법인데 3챕터를 쓴 다음에 내일 쓸 거를 어떻게든 시작을 해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쓸지 그렇게 해놓고 메모를 하든 첫 문장을 써놓든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날 와서 또 쓸 수 있거든요. 계속 꼬리를 물게끔 조금씩 여지를 남겨두면 다음날 바로 쓸 수 있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소설도 그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야 그만 얘기해 조용히 해 알겠는데 내일 얘기하고 딱 덮어두고 내일 다시 오면 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바로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뭐 마감 때가 되고 한참 쓸 때는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안이 와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제일 큰 거는 한국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좀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작가님들 작품들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국 문학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문학 재밌는 작가들 참 많거든요. 그 작가들이 막상 보면 재밌을 텐데 접근하는 방법이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번 밀리의 서재 종이책은 그동안 제 이름을 몰랐던 혹은 제 소설에 관심이 없었던 어떤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저 역시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여서 어쩌면 의외의 만남인데 그게 취향이 잘 맞는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의외의 만남을 주선해 준 분이 밀리의 서재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약간 성격이 그런 것이기도 한데 새로운 제안에 일단 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직업을 뭐 많이 겪어보는 것도 뭐 이런 거 해볼래? 라고 하면 재밌겠네. 저는 안 해보고 여러 개를 재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패가 너무 작은 실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기꺼이 하겠다고 했죠. 저는 바로 이용했죠. 작가니까요. 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면 무조건 해보는데 밀리의 서재는 일단 처음에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책이라고 하면 활자, 문자로 이제 대하기 마련인데 밀리의 서재는 공감각적으로 책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시킨 거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인상적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리딩북이라는 그런 소리로 그 책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요. 물론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지만 오디오북과는 약간 다른 방식의 책 읽는 그 소리들이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책을 접한 분들도 많은데 어쩌면 이 리딩북은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의 중간 지점에서 뭔가 책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작가들이 대사를 많이 쓰고 대화를 많이 구현을 하기 마련인데 챗북 같은 것도 어쩌면 우리 일상의 문자들 같은 것들도 문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저한테 문학적으로 보였어요. 아마 또 다양한 시도를 하시겠지만 현재 밀리의 서재가 하고 있는 시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책이 어떻게 발전될지 사라질지 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소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낮술 이상하게 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낮에 술을 마시면 정신이 약간 흐트러지는 게 싫고 책 읽을 때도 그냥 온전하게 책에 딱 들어가는 게 좋지 술이 함께 있으면 뭔가 방해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책을 읽고 맥주를 마실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요 책 다 보고 나서 맥주 한 잔 마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뭐 책과 맥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같이 함께 있는 거는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딱 한 번 그 소설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사를 쓰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제일 싸구려 양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술을 사갖고 와가지고 한 반병 정도 마시면서 썼던 게 유일하게 그랬던 기억입니다. 많이 읽죠? 근데 그 작가라서 일단 제가 농담처럼 작가치고는 책을 별로 안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모든 활자에 대한 중독이어서 저는 매뉴얼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종이책을 일단 물성 때문에 이렇게 휘리릭 볼 수도 있고 뒤가 어떤지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표지를 보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전자책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전자책의 장점은 일단 활자들을 키우고 줄일 수 있다는 만약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은 기능 아닙니까? 저는 좀 크게 해서 보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건 뭐 약간 정할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여러 대를 놓고 글을 쓰는데 하나의 모니터를 피벗으로 해가지고 세로로 한 다음에 거기다 전자책을 띄워놓고 거기에 보고 있는 책을 띄워놔요. 그냥 수시로 보는 거예요. 딴 거 하다가 한 챕터 보고 한 장 보고 또 넘기고 그런 식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은 키워서 볼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그냥 디스플레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저한테는 있어요. 책 한 25가지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책을 더럽게 보고요. 막 뒹굴리면서 보고요. 줄도 막 긋고요. 심지어 만년필로 막 긋고 막 메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일종의 전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산 책에다가 흔적을 남겨두면 그게 나중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좋은 기록과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책을 일종의 일기장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일종의 노트로 쓰기도 하는 방식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책을 끝까지 안 보는 것도 자신감 아닐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끝까지 안 보고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하고는 안 맞아, 재미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덮는 책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작은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책을 꼭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고 어떤 책 목차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책을 사가지고 그 목차에 대한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은 안 봐도 된다. 책이라는 건 그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통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소설은 처음부터까지 보시는 게 좋지만 특히 제 소설은 그렇지만 책을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통로로 접근하면 훨씬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서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한 권을 끝내고 또 한 권을 보면 한 달에 몇 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보고 있는 책이 한 6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외로 그 최신 신간을 볼 때보다 이상한 책을 볼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가 소설을 쓸 때 이번에 테마는 그러니까 초인간, 초능력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자동차도 소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들의 책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보다 이 관심사에 대한 책들을 모아놓고 보기 때문에 뭐 단편적으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독서량을 측정하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뭐 한 달에 제가 시작을 일단 해보는 책은 한 100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 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보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책들은 특정한 분야를 보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노출되는 책이 일단 100권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책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러면 좀 싫었거든요. 아니 책이 바꿀 인생 정도면 너무 하찮은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인생이 더 중요하지 책보다. 제가 소설을 쓰게 되었던 계기 혹은 소설을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작가는 포로스터 작가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달의 궁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워낙에 하루키가 유명했기 때문에 하루키를 보면 하루키 장점이 그거잖아요. 이런 거 나도 쓰겠는데? 그래서 야 나도 쓰겠네라고 막상 와보면 나처럼 쓰기 힘들지만 볼 때는 누구나 이런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글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키 역시 보면서 쓰고 싶다.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하루키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커트 보네거트라는 작가인데 하루키와 포로스터가 저의 문학의 출발점 같은 작가들이었다면 저는 커트 보네거트는 저의 종착점, 지향점, 목표 같은 작가인데 인류의 역사 혹은 비극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가이고 유머를 통해서 세계를 굴절시킬 줄 아는 그런 작가여서 그래서 그 방법론 혹은 목표 때문에 커트 보네거트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요? 내가? 어쨌든 전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꼭 살아남고 싶다. 책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책이라는 이 물성, 종이로 뭔가 만들어낸 어떤 이거는 인간들이 너무 좋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책을 내는 건 일종의 세상을 번역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번역한다는 건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일인데 글 쓸 때도 세상이 이렇게 3D로 돼 있고 그리고 막 광활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문자로 변환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모여서 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욕망이 계속 되는 한 책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방식의 차이일 텐데 저도 전자책을 좋아하지만 종이책을 딱 줬을 때 그 느낌을 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밀리의 서재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표현하는 도구들은 많아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책이라는 이 방식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살아야 되니까. 나 이 직업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글쓰기 50년을 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직업을 찾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걸 줄여서 말한다면 그거를 딱 2개 감탄사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혹은 와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라서 누구라고? 김중혁이 누구야라고 처음 들어본 사람이었지만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는 와 하는 작가였으면 좋겠고요. 이번 책 겁나게 재밌어요. 제 소설이 뭐 따뜻하다, 온기가 있다, 뭐 다정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작가의 그런 성정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세계가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 혹은 비정한 일을 겪은 분 그런 분들이 보고 약간의 동지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조금 하고요. 더 많은 독자들 혹은 더 많은 대상을 대해서 얘기하자면 책이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 물 먹어야지. 책이 재미없어서 한 번도 끝까지 책을 못 읽어보신 분 무슨 저거 같아. 책 파는 사람 같아. 한 번도 완독을 해보지 못하신 분, 책을 들자마자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실제 주무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재밌는 책이어서 그런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죠, 뭐 사실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책을 볼 때 소설을 볼 때 이건 주제가 뭐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어릴 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소설에는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는 게 주제이고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겪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의 말보다는 한번 들어와서 겪어보시면 어떤 게 좋은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재미없으면 덮으면 되니까요. 책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덮으면 되죠. 마치 마라톤 안주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병을 뺏고 또 뛸 거예요. 또 다음 대회 언제 뛸 거예요? 라고 보는 거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작가들이 대부분 그럴 텐데 쓰다가 부스러기들이 생깁니다. 이 소설을 쓰다가도 이거 좋을 것 같아 해서 빼놓는 것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제 창고에 쌓이는데 걔들이 각자 알아서 또 자라요. 그래서 쓸거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놔뒀다가 어떤 것들은 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고요. 단편을 이제 하나 쓰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놔뒀다가 이제 시간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씩 이제 사라질 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올라올 것들이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가 되겠죠. 근데 뭐 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바로 또 쓰지 않을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과 끝 같기도 해요. 일단 소설을 쓰거나 뭔가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책을 보거든요. 수영 배우고 싶다 그러면 책부터 보고요. 배드민턴 치고 싶다 그러면 책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을 통해서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저한테 중요해서 그리고 그렇게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약간의 부담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책은 정말 시작이고요.
그리고 끝이기도 한 게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책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자질구레하게 봤던 텍스트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김중혁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활자화되고 문자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작도 책이었고 저한테는 끝도 책이어서